안영수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흥미로운 공연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달려온 공연 알림이 안영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어떤 공연 소개해 주실 겁니까? 예, 뭐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되는데요. 네. 써온 대본이 있으니까. 제가 지난 한 몇 주간 소개해드렸던 공연들이요, 그 약간 좀 뭐랄까요, 큰 부담 없이 네. 뭐 편하고 즐겁게 보실 수 있는 작품들을 소개를 해드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전에 그 우리나라 원조 걸그룹 이야기 다룬 뮤지컬 시스터즈라는 작품 소개해드렸었고. 요즘 기사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 프레스콜 한번 한 다음에 이제 그 실제 걸그룹 했었던 그 원조 선생님들 다 모셔갖고 예. 무대 위에 쫙 모신 거예요. 감동의 뭐 도가니탕이었습니다. 예. 문화면이나 이런데 그냥 굉장히 크게 기사가 나오고 예, 이제 거 봤어요. 문화부 기자들이 너무 쓰기 좋을 만한 기사거리기도 하고 네. 의미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두 명의 배우가 막 20여 가지의 캐릭터를 모자를 막 바꿔 써가면서 했었던 네. 막 헷갈린다 그랬잖아요. 네, 구텐버그라는 공연 말씀드렸었고 이건 지금도 굉장히 성황리에 잘 되고 있고요. 네. 그 전에는 뭐 AI 양철이라는 친구가 나오는 그 좀 귀엽게 보이는 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연 오즈라는 작품을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뭐 누구나 다 보시면서 재미있게 보실 만한 공연을 소개해드리는 것도 좋은데 이게 약간 내내 그렇게 되면 약간 공연의 어떤 그 다양성이 좀 그런 것 같아서 네. 오늘은 오랜만에 좀 진지한 주제로 함께 고민할 만한 이야기를 다룬 작품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네. 바로 뮤지컬 타오르는 어둠 속에서라는 작품이거든요. 타오르는 어둠 속에서요. 예, 근데 약간 낭만적인데 제목은 그렇게 느껴지세요? 아닌가요? 전 포스터랑 같이 봐서 그런가 봐요. 아. 시커멉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사실 공연을 전공하셨거나 네. 아니면 희곡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제목을 많이 들어보셨던 작품이실 거예요. 네, 이게 1950년도 정도에 초연됐던 작품인데 그 작품의 설정이나 주제 때문이라도 연극으로 몇 년 만에 한 번씩 계속 종종 이렇게 올라갔던 작품이거든요. 그런데 이 작품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 최초로 라이선스를 획득해서 전 세계 최초로 뮤지컬로 만든 그런 작품인 거죠. 네. 전 사실은 공연 네. 대본을 본 적이 없어요. 희곡 대본을 본 적이 없는데 최근에 어떤 분이 저한테 추천을 해줘서 예. 별로 그렇게 두껍지 않은 예. 대본을 좀 읽어봤어요. 예. 근데 느낌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희곡 이렇게 그 역할 이름 써 있고 땡땡 네네, 있고 대사 네. 있고 이런 네네. 대본을 읽어보신 적이 없어요?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 책을 가지고 읽어봤는데 굉장히 느낌이 새롭게 분명히 다뤘어요. 어리셨을 때 아니면 자녀가 어렸을 때 읽어보셨을 텐데 거기 영수가 철수의 학교 가자 이런 거. 그거는 그 약간 국어책이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희곡을 읽으면 약간 이게 자기도 모르게 역할에 따라서 눈으로 읽는데 목소리 톤이나 이런 것도 약간 다르게 정립이 되고 그 읽다 보면 이제 재밌었죠. 혼자 드라마 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배우가 어떻게 대본을 소화하느냐가 매우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그렇죠. 딱 그 희곡 대본을 읽으면서 느꼈습니다. 예. 하여튼 뭐 얘기가 좀 격추로 빠져버렸는데요. 근데 재밌어요. 희곡을 읽으셨다니까 반갑고 그렇습니다. 네, 타오르는 어둠 속에서라고 하는 작품은 네네. 뭐 제목만 놓고 보면 햄릿이나 뭐 로미오와 줄리엣 뭐 이렇게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그런 작품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예, 딱 이제 그 공연 전공자나 네. 희곡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그냥 일반 사람들과의 구별 지을 수 있을 만한 희곡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한테는 다 알고 있는 그 정도만 하면은 많이들 알고 있는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에요? 아예 그냥 공연 내용을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서 예. 말씀을 드리면 어느 장애인 학교가 있습니다. 예. 이 장애인인데 이곳에는 이제 시각 장애인들이 계신 곳인데 시각 장애인 학생들이죠. 네. 이제 이 시각 장애인들이 이 학교가 마치 이 세상의 전부인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행복하게. 네. 자신들한테 장애가 있다는 사실까지 잊을 정도로 편안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학교거든요. 네. 그런데 이 학교에 이그나시오라는 학생이 딱 오면서부터 문제가 이제 발생이 돼요. 네. 어떤 문제냐면 이그나시오라는 학생이 학교 안에 다른 학생들이랑은 좀 다르게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는 친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모른 채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원래 학생들은 자기한테 전혀 불편함 없이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우린 이거는 그냥 별거 아니야. 우린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는 거였었죠. 근데 이그나시오는 예. 장애를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스스로 장애를 인식하고 있고 예. 어느 정도 나는 지금 현재 불편한 상황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 이그나시오라는 캐릭터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고 이 이그나시오가 오기 전에 이 학교에 모두가 이제 행복하게 생활을 하고 있던 이 학교의 대표격인 카를로스라는 인물과 이제 대립을 이루게 되거든요. 네네. 이제 학교 입장에서는 모범생이라고 생각했던 이 카를로스와 이그나시오가 이제 그 알력이 이제 시작되게 되는데 네. 이 과정에서 본인들의 아픈 상황을 잊고 행복하게 살려고 했던 여태까지 그 학생들, 네. 이 학생들이 조금씩 나한테는 이런 한계가 있나 하면서 방황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그나시오의 대척점에 카를로스라고 하는 모범 학생이 그렇죠.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학교와 네. 학생들을 대표하는 카를로스. 예. 예. 그러니까 전혀 장애를 인식하지 못하고 행복하게 살았던 그 친구들이었는데 네. 어느 날 바깥에서 누가 전학생 같이 이그나시오가 와서 네. 이건 아니야, 이건 불편한 거야. 네.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나는 굉장히 불만이 많아. 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학교 갈등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그나시오라는 친구가 들어와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여기에 대해서 여기 다니는 학생들이 나도 그런 건가? 라고 생각하게 되는 학생 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는데 예.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돼요. 이그나시오를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카를로스의 연인도 있고 네. 또 다른 친구 엘리사라는 인물의 연인인 미겔이라는 친구도 이제 포함돼요. 이게 예. 극 중에 주요한 인물들이죠. 예. 이제 이 커플들이 서로 다른 견해로 인해서 멀어지게 되고 결국은 사실은 이 이그나시오가 주장하는 것이 맞다고 믿게 되는 사람들이 한 명씩 생기게 되는데 네. 이 생기는 그룹에 있는 사람들과 카를로스가 멀리하게 되고 이그나시오랑 가깝게 되게 되고 이렇게 그 대립이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이그나시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사람들의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네. 여태까지 자기네가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그 행복이라고 얘기했던 그 기본이 허구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너는 장애가 있지 않아라고 장애가 있는 게 아니야. 우린 불편한 게 아니야라고 얘기한 허구에 있는 것이라면 네. 이건 진짜 행복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뭐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평지풍파를 일으킨 거네요. 학교에 그렇죠. 가지고 이그나시오가. 예. 그리고 사실 그냥 이렇게 그 겉에 어떤 이야기의 껍데기만 보고 나면 네. 장애가 있지만 이 친구들이 굉장히 행복하게 살고 있게 만들어준 게 좋은 제도인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는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이런 것들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말씀을 드리면, 네. 그래서요. 네, 그렇게 어떻게 됐어요? 이야기가 이렇게 되니까 네. 이그나시오 쪽의 사람들이 자꾸 모이게 되니까 학교 입장에서 위기를 느낀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러니까 학교의 위기를 느낀 교장이 이 학교를 대표했던 학생이었던 카를로스한테 이그나시오를 학교에서 떠나게 설득해달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굉장한 갈등이 생기게 되고 sa건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부터는 이제 너무 스포일러가 다 되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제가 줄거리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게 스토리가 무거운지, 네네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제가 이해가 조금 되네요. 네. 이게 굉장히 고민할 부분들이 많아 보여요. 네, 지금 얘기만 들어도. 보고만 있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가 어떤 게 더 좋은 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작품을 그 스페인 극작가 중에 안토니오 부에로 바에오라는 사람의 작품이라고 하는데 네. 이분이 그 아는 지인 중에 맹인학교에 다니는 지인이 있었대요. 네. 이분이랑 이야기하다가 이 이야기를 이제 구상하게 되었다고 하고 이 희곡을 시작으로 해서 이 희곡이 굉장히 대표적인 희곡이고 이 희곡을 시작으로 해서 이 실명, 그러니까 맹인, 눈이 네. 안 보이시는 이 실명에 관련된 소재로 많은 이야기를 다뤘다고 하고요. 여기서 이제 실명, 이 어떤 특수한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을 어떻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 실명이라는 장애를 인간의 한계라는 의미로 상징적으로 이제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장애라는 소재를 통해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한테도 우리가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어떤 현실의 한계 또는 이제 불평등, 차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4년제 대학 분명히 졸업자. 보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보고 있는데 누구는 그렇게 느끼지 않는데 누구는 그렇게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이 사회 제도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사회 부조리를 날카롭게 지적하는 그런 글들을 많이 썼다고 하고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작품에서 이그나시오는 사실 평화롭던 곳에 무슨 돌덩이를 던진 것 같은 이런 사람처럼 표현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사실은 이그나시오가 진짜 희망, 진짜 진실이 뭔지를 찾아가는 희망이나 빛으로 상징적인 인물로 사용이 되어지고요. 예. 원래 학교에서 대표가 됐었던 이 카를로스라는 인물이 현실에 안주하고 뭐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냥 덮어버리고 그냥 다른 사람 눈을 가리는. 그렇죠. 예. 예. 그런 어둠을 상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제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타오르는 어둠 속에서라는 제목이 그렇군요. 예, 의미가 딱 다르게 이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은 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과거 뭐 우리도 비슷한 시절이 있었고 권위주의 시절을 겪었으니까 네네. 약간 민중가요 같은 게 나와야 될 것 같은 분위기는 느낌이 있는데요. 그렇죠. 저희한테는 이제 저희는 큰 세력이 있으니까 민중가요가 필요했는데 이건 학교라는 단체의 어떤 굉장히 공연 보면서 이제 드라마를 쭉 이어가다 보면 묘한 갈등 구조를 계속 겪게 되는데 그러다가 큰 사건이 나면 그때부터 와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지금 노래 준비해 오셨잖아요. 네, 준비했습니다. 어떤 느낌일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평화롭던 학교에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이 이그나시오가 부르는 넘버인데 네. 노래 넘버 제목에 모두 장님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래 제목이. 네.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장님이라는 표현보다는 시각장애인이라는 표현이 맞는데 이제 네. 공연의 어떤 제목이고 그리고 이 이그나시오 역시 실명을 갖고 있는 친구거든요. 네. 그래서 극중 장애를 가진 인물이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부르는 넘버니까 그 부분은 너무 불편하게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아무리 즐겁게 굴어도 단정한 옷차림을 해도 어딘가 이상해 보일 거야. 우린 모두 장님이니까. 때론 검은색 안경을 써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 아냐. 우리의 초점 잃은 두 눈을 감추기 위해 사람들의 혐오와 동정 이미 경험으로 알잖아. 우리의 죽어버린 두 눈은 서로를 바라볼 수 없다는 걸. 아무리 웃음 지어봐도 자신감 넘치게 걸어도 아무 문제 없는 듯 굴어도 결국 이상해 보일 거야. 모두 장님이니까. 어떤 환상에 사로잡혀 어둠을 빛이라 믿지만 아냐. 아무것도 보지 못해 우리. 헛된 환상에 사로잡혀 어둠을 빛이라 믿지만 아냐. 아무것도 보지 못해 우리. 모두 우리 결국 장님이니까. 뮤지컬 타오르는 어둠 속에서 가운데 모두 장님이니까라는 넘버 함께 들어봤습니다. 근데 노래 들으면서 이 민중가요 느낌이 있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기타 반주가 근데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이 작품을 표현하고자 하는 작가와 작곡가, 연출 이런 네. 사람들의 고민이 좀 컸어요. 왜냐하면 1950년대부터 계속 쭉 꾸준히 해왔었던 희곡이고 얼마나 네. 많은 연극으로 만들어졌을 그렇겠죠. 테니까 이거 뮤지컬로 섣부르게 잘못 만들었다가 욕먹을 일만 많이 있으니까요. 근데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이 방금 저희가 작품의 주제와 고민할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강력한 주제를 갖고 있는 작품이라서
음악을 락을 기반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런 느낌이 좀 있었구나. 네, 그래서 이 기타 네. 반주나 그 맨 마지막에 장님이니까 하면서 또 끝나는데 예. 이제 그런 반주나 이런 음악들이 그렇게 표현했다고 하더라고요. 자자자장 뭐 네. 이런 거 있잖아요. 의 느낌이. 네. 참, 이거 우리나라에서 이 곡을 처음으로 뮤지컬로 만든 거라고요? 네. 전 세계에서요? 그렇죠. 이 희곡을 가지고 뮤지컬로 공연을 만들겠다고 제안을 그 다른 나라가 먼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예. 우리나라가 먼저 제안을 했나 봐요. 이 2020년도에 제안을 했고 라이선스를 취득한 다음에 뮤지컬화 작업을 3년 전부터 시작을 했던 작품이고요. 네. 최근에 제가 시사에서 말씀드렸던 근데 신기한 게 네. 시사에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공연 중에 또 고민할 만한 작품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보이에이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네. 그 작품도 역시 그 작품 제작자가 영화를 보고 네. 뮤지컬로 만들고 싶다고 그래서 그 원작자한테 DM인가 메일로 연락을 취했고 네. 라이선스 취득해서 뮤지컬로 만들게 돼. 근데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뮤지컬 만든다고 하면 니네 뮤지컬 좀 만드냐? 이렇게 거꾸로 회신이 오거나 막 그랬었어요. 네. 그리고 안 주겠죠. 네. 그리고 라이선스를 좀 너무 오래된 얘기지만 얘기도 안 하고 했었던 적이 굉장히 많았었고. 근데 지난 이제 코로나 때 전 예. 세계에서 공연 시장의 문이 안 닫힌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그렇죠.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뮤지컬을 만든다고 하니까 그럼 믿고 맡길 수 있을 만한 나라라고 약간 인식이 좀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지금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공연 사업하시는 분들이 대학 내에 엄청 자주 오십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것도 가져가기도 하고. 우리나라 공연 가져가려고. 그리고 라흐에스트라고 예. 이상 김향한 작가. 예. 김향한 작가의 얘기를 다룬 뮤지컬도 이번에 미국 가서 공연을 쇼케이스를 또 합니다. 그렇군요. 네, 국내 창작 뮤지컬들이 이제 전 세계에서 좀 콜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뭐 네. 예를 들면은 기본적으로 뮤지컬화 시켜서 뮤지컬로 만든 작품 같은 경우에는 예. 쭉 같이 가지고 들어오면 되니까. 네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아주 처음부터 다 뮤지컬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악을 새로 집어넣고 그렇죠. 가사말도 다시 힘들 것 쓰고. 같은데, 창작진이. 창작진 그래서 이제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능력 있는 그렇죠, 국내 그렇죠. 창작진과 이 창작진이 도전의식을 갖고 있는 창작진을 만나야 되는데 이 작품은 이 공연을 올리기만 했다 하면 매진이 되는 사회참이라는 공연 제가 네. 여기서도 소개해드렸는데 네. 이 공연을 만든 콤비가 있어요. 그 성종환 연출, 김은영 작곡 뭐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네. 이 멤버들이 이제 이 작품에 또 투입이 되면서 몇 년간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하고 공부하고 살짝 그 내부적으로 쇼케이스 같은 것도 하고 하면서 수정 보완 작업을 거쳐서 이제 좀 성공할 만한 작품으로. 우리 원래 그 대중가요에서는 이런 경우에 네. 히트 제조기 뭐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맞아요. 예, 예. 딱 그런 느낌입니다. 히트도 해야 되고 작품의 어떤 메시지나 이런 것들도 좀 손상시키지 않아야 되니까 신경 써서 만든 것 공을 들인 같아요. 작품이군요. 예. 근데 안영수 대표 또 공연 보셨죠? 네. 인상 깊은 장면 여러 가지가 있고 뭐 음악이나 뭐 표현이나 예를 들어서 안무가가 있는데 네. 이 등장 인물들이 거의 다 시각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뮤지컬에서 나오는 안무로는 이게 좀 캐릭터랑 연결이 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무가가 그렇다면은 이 등장 인물들의 몸의 방향, 그다음에 이 등장 인물들이 갖고 있는 어떤 선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안무를 짰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디테일이 좀 숨어 있고 예. 가장 눈에 띄는 연출적인 장면은 연극에서도 사용되어지고 예. 뮤지컬에도 사용되어지는데 이 작품의 2막 정도에 가면 중간에 완전 암전을 시킬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공연에서는 씬과 씬이 이어질 때 살짝 암전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런 암전 말고요. 네. 무대 위에 모든 불을 싹 다 꺼서 예. 극 중에 남아있는 인물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순간 관객한테 체험시켜버리는. 근데 이게 막 그 이머시브 공연에서 관객들이랑 중간에 게임도 하고 예. 이런 호흡도 있는데 예. 이 공연은 그 캐릭터가 갖고 있는 감정을 관객들한테 한 번에 확 나눠주는 거죠. 순간적으로 이렇게 느낌이 확 오면서 예. 뭔가 뭉클함 같은 함도 있겠는데요. 뭉클함이라기보다는 일반 사람들이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이상한 공포 이런 느낌이 느껴지면서 이 공연의
말하고 싶어하는 메시지 모두가 만약에 같은 조건이라면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달이 아주 크게 되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말씀 들으니까 이거 어떤 걸까 한번 네. 경험해보고 싶어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그렇게만 들으시는 분들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노래 한 곡 더 준비해 오셨죠? 예, 노래 한 곡 더 있습니다. 네. 이 새로운 창작 뮤지컬들 나오면 노래 한 2곡 정도는 들려드려야 관객분들이 좀 관심 가져주실 것 같아서 중간에 그 이그나시오 넘버 들려드렸는데 반대쪽에 있는 네. 카를로스의 넘버 예. 내 자리라는 넘버거든요. 네. 이 넘버가 어쩌면 현실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한테 해당되는 그런 가사말들이 아닌가 싶어서 이 노래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도 K컬처 특집 오디오 웹툰 드라마 편성 관계로 평소보다 조금 일찍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뮤지컬 타오르는 어둠 속에서 가운데 내 자리라는 넘버 들으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흔들리는 물결에 지나가는 바람에 모두 다 떠나가도 나 홀로 버려진 이곳에 휩쓸고 간 악몽에 어지러운 어둠에 모두 다 뒤엉키고 길 잃고 내 지친 발걸음 익숙했던 모든 것 낯설게 느껴지고 믿어왔던 진실들 거짓이라 말한데도 난 지켜 내 자리 널 위해 이 악몽 속에 너는 나를 찾아 이 어둠 속에서 내 이름을 불러 초라해진 내 어깨를 다시 일으켜 널 위해 널 위해 난 모두 환상이래도 모두 그림자래도 내가 있어야 할 곳 여기 모두 깨져버려도 모두 사라진대도 내가 지켜야 할 곳 여기 네 곁에 K컬처 특집 오디오 웹툰 드라마 공포의 외인 구단 원작 이현세 극본 김민수 연출 황영상 제15구 혜성아, 너 생일이 언제니? 생일? 그딴 걸 기억하고 있을 리 없었다. 생일이라고 돈 100원이라도 주시는 아빠가 아니셨으니까. 10월 10일이